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예. 아프신 분들은 다 몸은 나았어요? 예, 그래요. 다행이네. 예. 어, 오늘 이제 그 종강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를 좀 할 건데, 책은 혹시 뭐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예상 문제집? 아니, 사기는 했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 책을 제가 그 월요일 날쯤 진도표 그 강의 계획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예, 그거대로 그 다음 주부터는 예습을 좀 해갖고 오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진도별로 예습하시고 7, 8월 달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뭐 모든 학원가가 다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이때 이제 예상 문제를 다 해요. 모든 학원이 다 예상 문제에 들어가고 이건 이제 예습을 좀 해 오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효과적이고 그냥 그 학원에 오셔가지고 진도 나가는 걸로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예습을 좀 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점수로 따지면은 한 뭐 10에서 20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제 상위권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긴 하지만 중위권을 기준으로 잡아서 중위권은 몇 점 정도를 중위권이라고 얘기할까요? 50점 정도? 50점 포함해서 50점 이하에서는 상당히 많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집 중에서는 제 문제집이 제일 어려워요. 뭐 쉬운 편은 아니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수준의 난이도 있는 문제다. 그리고 올해 문제는 그 본시험 문제가 작년에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 작년에 정말 많이 쉬웠던 과목이 중개사법이랑 공법이랑 많이 쉬웠거든요. 중개사법이랑 공법이 사상 최고로 쉬웠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평년 그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좀 뭐를 하겠어요?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내겠죠. 중개사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2과목 정도는 조금 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마 48번에 보면 이제 계약서의 작성이 있고요. 종이로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또 이제 전자계약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공동소유,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를 여럿이 하는 거를 이제 공동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공유는 지분에 대한 개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운데 그 공동소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이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합유, 이 합유는 그 지분의 처분이든 합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이든 둘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총유는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법인 아닌 사단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면 뭐 종교단체라든가 종중, 문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법인 사단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이 종교단체 하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신도들을 일일이 이제 지분 몇 % 이런 식으로 주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유물에 있어서의 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원칙은 규약이나 정관에 따를 거고 이런 게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이제 그 통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요거는 과반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원의 동의가 이제 공유하고 합유인데 그 총유 같은 경우는 전원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요. 누가? 총유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는 전원의 동의는 우리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반수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물의 보존과 관리 행위 뭐 이렇게 있고요. 보존은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 행위 뭐 이용하고 하는 거를 이제 관리 행위라고 하는데
그 관리행위는 과반수의 어떤 지분으로 결정한다. 관리행위 옆에다가 임대차도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임대차 하는 것도 일종의 관리행위로 본다. 그래서 지분의 과반 우리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처분하는 거, 아예 그냥 처분을 하는 거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은 그 전원의 동의, 지분에 대한 처분, 지분이 있는 애들이 이제 공유하고 합유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을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있으면 한 목에 줄 수도 있지만 통상 이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급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보통 그 매매 대금 뭐 한 그 거래 대금의 10% 정도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계약금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증약금, 그리고 요 두 가지 기능이 또 있는데, 요거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증약금은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는 돈으로 이제 증약금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의 예정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의 예정금은 약정을 위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약금. 그리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계약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조건금,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약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비고에 보면 계약금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보조단에다가 뭐 줄 하나 맞춰서 중요 표시해 주시고, 계약금 상태, 뭐 이 상태는 뭐만 주고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계약금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응? 계약금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예, 계약금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에 들어갑니다. 요물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을 우리 매매대금의 9%로 합시다. 9%를 하는 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9%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네? 성립됐어요? 아니면 성립되지 않았어요?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9%로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쌍방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거 안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매매를 10억에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했대. 어떤 물건을 특정하고 뭐 매매대금을 10억에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된 게 맞죠. 합의가 되면. 근데 얘는 매매대금의 9%로 합시다 해서 합의만 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슨 계약이라 그래? 요물 계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 계약은요, 현실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계약금을 주고 받고 해야 이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번 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의를 했어. 뭐 가령 1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합의한 상태에서 해약할 수 있냐 이거죠. 합의만 한 상태에서 해약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뭐를 해약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해지한다는 게 이제 해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 즉 해약할 수 있다 그랬잖아. 뭐를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아니고 그 주된 계약을. 여기서 말하는 그 해제는 이 계약이 주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뭐 이런 주된 계약을 해약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이 어떻게 돼야 돼? 주고받고 해야지. 그래야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저기 해볼게요. 1억으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고 합의만 했어. 합의만. 그러면 이거 주된 계약 있잖아요. 이 계약금 계약 말고 주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가 맞지. 해약을 못해요. 왜 해약을 못해? 계약금을 안 줬으니까 맞았어. 맞았는데 그걸 조금 배운 사람답게 얘기 한번 해볼래요? 배운 사람답게. 안 배운 사람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계약금 안 줬으니까 이러면 안 배운 사람 같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한번 좀 답변해 볼까요? 증약금하고 좀 관련이 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성이 있으니까 주고받고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금을 안 줬다고 그냥 합의만 했다고요. 주고받고를 안 했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 따라서 불성립 상태에서는 주된 계약을 해약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예. 그러면 합의만 한 상태에서 꼭 해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합의만 한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해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부하기로 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으로 나눠볼게요. 교부하기로 한 사람과 수령하기로 한 사람. 그러면 교부한 사람은 교부 받았어요? 아니면 아직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그냥 합의만 한 상태니까. 그러면 교부한 사람은 원래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교부한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교부한 사람은 교부가 뭐야? 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까? 응? 얘는 교부한 사람은 포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약을 주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까? 줘야지. 줘야지. 네. 그러니까 뭐 하고? 교부하고. 그럼 얼마만큼을? 계약금만큼을. 네. 그래서 계약금만큼을 합의된 계약금만큼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령하기로 한 사람은 수령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만약에 수령을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배액 상환. 그럼 얘는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는 거야. 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계약금만큼을 어떻게 하고? 똑같아. 조건은 똑같은 거죠. 얘도 계약금만큼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때 왜 계약금만큼을 주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계약금이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해약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주고 상호 해약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만 해봤냐면 실제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만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 이러면 포기하고 혹은 배액을 상환하고 이건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안 주고 해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계약금 계약에서 중요한 판례, 대법원 판례니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은 이행의 뭐로 본다? 착수. 이행의 착수. 예. 그러니까 우리 서양 속담의 이행의 착수를 우리 일컫는 좀 우리 많이 쓰는 속담 뭐가 있을까요? 서양에서 서양 애들이 쓰는 속담. 서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속담으로.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네, 주사위는 던져줬다.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약을 못하고 본 계약 자체를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중도금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여기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게 이행의 착수로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잔금은 이행의 뭐를 의미해요? 완료. 이행의 완료. 따라서 여기 보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다 뭐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약금하고 잔금이랑 등기 서류랑 동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에스크로우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시행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동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에스크로우 활용하면 좋겠죠. 뭐. 그렇죠? 예. 자, 기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 미성년자와의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라고 했는데, 이 미성년자는 우리 중개사법으로 보면 결격 사유죠. 근데 결격 사유인데 얘가 왜 결격이냐면 소위 무슨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제한 능력자니까 얘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소위 말하면 이제 부모죠. 친권인 자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뭐를 하면, 혼인을 하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얘를 뭐라 그래요? 성년 뭐 의제, 혹은 의제 성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개공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법인격 유무,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법인인지 해산된 법인인지 이거 당연히 확인한다는 얘기고, 법인의 대표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등기부를 꼭 떼봐야지.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등기부를 꼭 떼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인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분증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법인하고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봐야 됩니다. 개공이 이거 직접 뛸 수 있나요? 예, 우리 법인 등기번호만 알면, 등록번호만 알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공시되는 거니까. 3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하겠다 이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뭘로 추정된다? 해약금으로 추정. 4번, 중도금 지급되어 이행이 착수된 이후이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에 기한 해제라고 하는 거는 계약금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이후에는요? 중도금 이후에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중도금 이후에도 합의 해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 가능하지만 이 계약금 상태처럼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5번, 공유관계에서 지분의 2분의 1이고 절반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그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여기 5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잡을게요. 6번, 공유관계에서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공유물 관리는 아까 무슨 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과반수. 과반수. 근데 여기가 지분이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요.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결정할 수 없다. 뭐 당연히 맞는 옳은 표현이 되겠고, 7번에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과반이랍니다. 특정 부분을 내가 여기를 쓸게 라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과반 지분권자니까. 8.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안에 기간을 정해서 그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을 하기 위해서야 합의가 되면 되게 좋은데 분할을 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할 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소송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사실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무슨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절차가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사례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아파트 30평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예. 일반적인 아파트 30평대 방 몇 개예요? 3개 나오죠. 뭐 화장실 2개. 예. 이거를 갑이랑 을이 공유합니다. 몇 분의 몇씩 공유하냐면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둘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이 아파트를 공유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여기 남편이 사업하는 관계로 자기 지분에만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질문, 이 저당권은 이 아파트 전체에 미친다 아니면 절반에만 미친다? 예, 이건 지분에 대한 그 저당이긴 하지만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전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예, 그러면 이거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경매는 전체를 경매하는 거야? 절반을 경매하는 거야? 이거 전체 경매하는 거 아니야. 전체 경매에서 절반을 경매하는 거지. 소유권의 절반을. 지분 경매니까. 그러면 이거 낙찰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예. 그럼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즉 매수한 사람은 얼마를 사들인 거야? 절반을, 반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들인 사람이 A라고 칩시다. A.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돼야 되겠어요? A하고 을이 공유해야지. 그죠? 이때 을이 전체를 다 사용 수익하면 어떻게 돼? 방금 전에 우리 별표했던 문제가 그거잖아. 만약에 을이 이게 매수가 된 상태에서, 낙찰이 된 상태에서 을이 이 아파트 전체를 다 사용 수익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우리 청구할 수 있다. 얘가, 그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분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 집 그 경매되고 나서 야반도주하고 이제 없어진 거야. 야반도주라는 말 들어봤죠? 예, 이제 안 살아. 부인 혼자 있는데 A가 와서 나는 지분권자니까 오늘부터 내가 반을 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반을 한번 갈라볼게요. 어차피 갈라야 되니까. 이렇게 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화장실이 다행히 뭐 가령 여기에 하나 화장실 있고 여기에 하나 화장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면 화장실 하나씩 들어가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라. 근데 여기가 주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럼 이렇게 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응? 별로지. 별로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서는 사람이 주방을 이용을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가르면 어때?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가르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지. 그럼 이렇게 가르는 건 어때? 이게 제일 합리적이네. 왜냐하면 주방을 반을 쓸 거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갈라버리니까 방이 이쪽은 하나밖에 못 쓰고 이쪽은 방을 2개 쓰니까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갈라?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금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어요. 가를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면 현금으로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매매를 해서 돈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가 안 되면 어찌 거야? 매매가 안 되면 그래가지고요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가 이제 되면 환가가 되고 그 환가 대금에서 몇 분의 몇씩 우리 배당 받아야 돼. 2분의 1씩. 그래서 이 공유물이 분할이 이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국가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맨날 소송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5년 안에 분할하지 않자? 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자, 9번의 공유 지분. 참고로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이 아파트 지분 경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낙찰이 뭐 한 1회차 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유찰될 것 같아요? 유찰되지. 아파트 지분 경매를 누가 들어가겠어? 그럼 한 3-4번 정도 유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수익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3번 유찰시켜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공유자하고 이제 현금으로 나누자 하면 상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 지분 경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계시다가 뭐 직접 들어가시든 아니면 뭐예요?
투자자 있으면 하셔도 괜찮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매수신청 대리제도라고 하죠. 자, 9번 공유지분의 처분은,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는 확인할 필요 없다. 그렇죠? 지분 처분이니까. 10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됐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토지 같은 거. 그렇죠? 예, 이래놓고 측량을 해서 면적을 가지고 거래가를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야. 근데 면적을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곱해서 나온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로 10억, 5억 이렇게 안 정해도 그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꼭 뭐 금액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11번 중도금 이후의 이중 매매. 자, 중도금 이후의 이중 매매에 대한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중도금 이후면은 그 이행의 착수 상태잖아요. 근데 이중 매매를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계약금 상태에서 이중 매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중도금 이후의 이중 매매는 배임죄에 들어가요. 형법상 배임죄. 예. 이거는 범죄로 보는 거야. 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 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단순하기를 넘어서 적극 가담을 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얘는 매매계약은 뭐다? 무효다. 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적극 가담할 때는 무효지만 무순악의일 때는, 단순악의, 여기다 별표, 단순악의일 때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여기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 모두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먼저 취득하는 거야? 먼저 뭐 한 사람이,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 A가 먼저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했어. 이중매매에서. 그럼 B는 소유권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럼 B는 형법상 무슨 죄로? 배임죄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죠. 13번 공유자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면 지분이 똑같죠. 협의 없이 공유물인 X토지 전체를 수익하는 갑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잡으시고요. 얘도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아까 우리 위에서 요거 5번에다 별 한번 해드렸잖아. 이 5번 그 지문하고 지금 이게 몇 번 지문이에요? 13번 지문은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결론만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분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체를 다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이득이 생기는 거죠?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좋은데, 야, 그 물건 전체를 나에게 인도해줘.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상황이 똑같아지잖아. 나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둘 다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전체를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만큼의 청구를 할 수는 있었고. 4번 공유자인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이죠. 을의 지분이 3분의 1, 소수 지분자예요. 갑이 공유물인 X토지를 임대를 했대. 아까 임대가 일종의 관리 행위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이 과반권자예요. 3분의 2에 들어가니까 을은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유효한 임대차로 봐야 된다. 이건 적법한 임대라고 봅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자, 15. 공유자인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2일 때 을은 과반권자죠.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매도는 할 수 없다.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매도는 해서는 안 되고. 자, 이제 테마 49 전자계약 있어. 여기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전자계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전자계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종이와 인감 없이, 종이와 인감 없이. 종이 필요 없다 이거지. 전자계약이니까. 그리고 종이가 안 만들어지니까 뭐도 당연히 필요 없는 거야. 도장, 인감도 당연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신분하기를 하는 거냐면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우리 이제 전자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얘 좀 중요합니다. 현재 전자계약은 두 가지만 가능해요. 뭐하고? 매매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돼. 뭐 교환, 뭐 증여, 뭐 저당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런 계약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 먼저 선택하면 매매를 선택하든 임대차를 선택하든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써야 돼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뭐하고 뭐로 나누죠? 기본과 세부. 이걸 다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을 해서 다음하면 누르면 계약서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그 창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를 입력하는 창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입력을 해야만 계약서도 입력할 수 있는 거야. 확인 설명서 입력을 해야만 계약서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뭐 매도인 누구, 뭐 임대인 누구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약서 생성 버튼을 선택한다. 이제 선택한다는 건 클릭한다는 얘기겠죠. 클릭을 하면 계약 자체가 전자계약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계약서는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있는 거지. 있는데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전자적 형태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계약서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전자 형태의 계약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의 장점 한번 가보면 얘가 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편리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 해제 신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무효 취소 해제되면 며칠 안에 해제 신고해야 되지? 30일 안에. 누가 해제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가. 물론 개공은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전자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잘 기억해 주시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 그렇죠? 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자동 부여한다. 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도 우리 따로 보존할 필요 없고 자동 보존해 준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그리고 뭐는 당연히 필요 없다. 인장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 없다. 정리해보면 전자계약은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다.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고요. 등기신청 수수료 30% 할인해 주고요. 30% 할인해 주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도 막 5%만 해줘도 막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금리는 0.1에서 0.2%포인트까지 우리 할인해 줍니다. 이것도 되게 큰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전자계약 홈페이지가 국가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장류 있잖아요. 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안 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불러오기 해서 쓸 수 있고,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니까 대단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개공 주도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 개공이 아니면 전자계약을 못한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합법적 개공만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합법적 개공이 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등록 중개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전자계약과 우리 개공의 의무의 상관성 관련해서 서면 행위를 우리 작성 행위를 가름한다니까 작성의 의무는 이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자적으로 작성을 할 거니까. 그리고 조회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교부를 안 해도 되겠네요. 교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종이 계약서는 써서 손님한테 뭐 해야 되죠? 교부해야 되잖아. 근데 종이 계약이 아니니까 교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손님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집에서 출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내하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예, 그러면 교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을 뭐하고 뭐 두 가지를 보관을 해주죠. 자동 보관을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예,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존할 필요 없다. 이 보존의 의무는 좀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대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명하거나, 그렇죠? 날인하거나 이럴 의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확인설명서를 관련해서 전자적으로 확인설명서 써야 되니까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 이런 거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인장 사용, 인장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계약에서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인장을 찍을 일도 없다. 자, 기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된다면 이 보관은 자동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이고 의무적으로 모든 공인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자문서는 자동 보관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이요? 5년이요. 일률 5년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자문서는 다 우리나라에서 생성하는 모든 전자문서는 이 기관에다가 5년을 보존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왜 물으냐면 이거를 제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안의 문제, 좀 위험한 문제. 저거 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하고 적대국에 있는 나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센터인데 우리 전쟁 나면 폭격 맞고 그러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있고, 제 짐작이긴 한데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한 곳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 짐작이야. 그럼 최소한 몇 군데 이상? 세 군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두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최소 두 군데? 한 군데가 뭔가 화재가 생긴다거나 폭격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이게 말하자면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예비로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령상 개공이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 기간 동안 우리 보존할 의무는 없다. 요 1번에다가 별표 잘 나오죠. 국장 주어에다가도 여기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얘는 이제 30회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한 정답 처리한 지문인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체계, 그러니까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보니까 이 꼭 계약서만 여기서 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 각종 허가, 관리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구축 운영을 좀 하는 게 합리적이냐?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국장. 자, 이 자리에 시도지사를 출제한 적이 있다면, 여기 30회 때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냈거든요. 시도지사가 이거 구축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안 맞지? 왜 시도지사가 이거를 운영하는 게 안 맞냐면, 우리나라에 시도지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세종시까지 하면 17개나 있으니까 이거를 뭐하려고 17개나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는 게 훨씬 좋죠. 3.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인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인증 이런 걸 가지고 신분 확인 당연히 해야 되겠고, 4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전자계약 홈페이지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인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 해볼게요. 신청을 했다고 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 자동 부여한다. 여기서 우리 민원인이 할 역할은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신청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부여해 줄게. 이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전자적인 확정일자예요? 아니면 이렇게 스탬프로 찍어주는 확정일자예요?
이건 전자 확정 일자가 되는 거죠. 전자 확정 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뭐 부정되거나 이러지 않는다. 유효하다. 5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 5번에다가 별표 무슨 신고 의제.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렇죠? 네, 계약이 체결이 됐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뭐를 의제시킨다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의제.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전자 그 계약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50번 테마의 명의신탁을 한번 좀 가볼게요. 명의신탁. 요거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이자간 명의신탁을 좀 먼저 볼게요. 이자간은 몇 명이 하는 거야? 2명이. 그래서 이자간이라고 해요.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 먼저 기억할게요. 누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신탁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응? 얘가 돈이 많은 거 맞아요. 얘가 이제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왜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맡기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 맡길 돈도 있는 거예요. 돈 없는데 맡길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뭐만 빌려주는 거야? 명의. 자, 그러면 법은요, 누구를 더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둘 중에 신탁자. 그래서 처벌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게 우리 과목에서는 중요하니까. 얘 어떻게 처벌하냐면 5년에 얼마? 2억. 5년에 2억 이렇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을은 어떻게 처벌하냐면 3년에 1억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똑같은 놈들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명의신탁의 약정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똑같은 놈들이냐면 여기는 돈이 많아서 뭘 맡겨야 되는 놈이고 얘는 돈은 없지만 뭐를 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급부를 좀 제공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인데 왜 법은 얘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얘는 좀 약하게 처벌할까요? 그 이유. 얘가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런 생각이에요. 얘는 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이 부과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요, 없으니까 얘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금전적 징벌은 모두 신탁자에게 몰빵해요. 그 금전적 징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자만 적어볼게요. 과징금이랑 이행강제금을 모두 얘한테만 부과해요. 36회 본 시험에 이거 냈다고, 이거. 자, 다시 한번.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누구한테만 몰빵한다고요? 신탁자에게. 이거 왜 수탁자에게 부과 안 하는 거야? 얘는 감당을 못 한다니까. 해봐요. 어차피 돈이 없는 애인데 얘한테 부과하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뭐로 때워야 되겠다. 나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뭐 아니면 심한 경우 나 그냥 이참저참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만약 부과가 되면 돈도 없는데 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국가가 원하는 게 그런 결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징벌적 과징금은 요 갑에게, 신탁자에게 몰빵한다.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과목에서는요 유효냐 무효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신탁자에게 국가가 몰빵을 하는지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이제 재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얘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차명으로 막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에게 신탁의 약정을 맺고 네 이름으로 등기를 좀 해놓자라고 이제 해놓는 건데, 일단은 이 신탁의 약정 자체가 매우 불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탁의 약정은 뭐야? 무효예요. 이거 유효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약정에 의해서 터잡은 등기도 무효다라는 얘기는 이거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문 딱 드리면 2초간 생각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2초간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직답하지 말고. 등기 누가 갖고 있어요? 현재. 등기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질문 드린 거예요. 얘가 갖고 있지. 왜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질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소유권. 등기는 얘가 갖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 얘가. 얘가 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등기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해야 돼. 등기랑 소유권은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고에는 뭐를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갖고 있네? 등기만. 등기라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등기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을이 팔아요. 제 것도 아닌데 파는 거야. 그냥 제 것도 아닌데 파는 거야.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러면 제3자를 봐서, 누구를 봐서? 제3자. 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냐면 이것들이 다 너무 나쁜 놈들이니까 여기에 붙는 제3자는 뭐를 안 따지고 선악을 안 따지고 언제나 보호받는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수탁자에게서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요거 신탁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거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한번 좀 볼게요. 3자간은 몇이 하는 거냐면 이렇게 셋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제3자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셋이 하는 게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인데, 매매는 매도인과 신탁자가 하고 등기를 누구한테 넘기죠? 수탁자에게 넘겨요. 그러면 이 매도인은 선악 따져보면, 그러니까 신탁자와 수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응? 매매는 신탁자랑 하고 등기는 수탁자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몰랐어? 알았네. 악이죠. 악이라고 봐야 돼. 요 매도인 악이. 그러면 얘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대신 매매는 원인행위이자 채권행위니까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내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거 무효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유효해요. 근데 뭐가 무효인 거야? 등기만 무효인 거예요. 얘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3자는 생각하지 말고 아까랑 똑같은 질문 다시. 등기 누가 갖고 있어요? 등기라는 껍데기.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등기 껍데기 누가 갖고 있지? 수탁자.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걸 누구에게 처분하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얘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매매, 등기 모두 유효하고 얘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수탁자는 누구 거 처분한 거예요? 자기 거, 남의 거? 남의 거. 근데 남의 거가 누구 거죠? 매도인 거. 그죠? 매도인 거를 처분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횡령이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거를 처분하는 게 횡령이거든요. 근데 횡령죄가 되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고소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서 고소를 누가 해야 되겠나 생각해 봐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고소를 해야지. 그래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고소를 해야 되겠어요? 응?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 매매를 하면 나 이거 횡령이야 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고. 신탁자가?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닌데 얘가 소유자니까 얘가 고소를 해야지. 그런데 얘가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매매가 유효하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고소의 실익이 없어. 나는 팔려고 돈을 다 받았으니까 고소할 실익이 없는 거야. 따라서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계약명의 신탁 한번 볼게요.
얘는 삼자간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매매랑 등기랑 같은 사람이랑 해요. 매매랑 등기랑 같은 사람한테 하고 같은 사람한테 넘겨. 그 얘기는 누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신탁자가. 그러면 매도가 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선의. 네, 그럼 선의에다가 별표 한번 할게요. 선의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몰랐다. 뭘 몰랐다? 신탁의 약정이 있었던 거를 알지 못했다. 그럼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물어봅니다. 매도인한테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선이더라?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매도인이 원하는 거. 응? 내가 판 대로 등기도 이미 다 넘어갔고 나 돈 다 받고 팔고 싶어서 판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뭘 원하겠어? 내가 뭐 한 대로 그냥 판 대로 효력 발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냐. 아 그래? 그럼 등기를 뭐 하게 해줄게. 유효. 등기가 유효하다. 자 그럼 이제 제3자 살짝 가려보고 질문. 등기 누가 갖고 있어요? 등기라는 껍데기 누가 갖고 있어? 수탁자. 그러면 소유권도 누가 갖고 있어? 역시 수탁자가 갖고 있어. 왜? 등기가 유효하니까. 얘는 이제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 남의 것 처분한 거예요? 자기 것 처분한 거예요? 자기 거. 따라서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애초에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도 별표. 예. 여기까지가 이제 삼자간하고 계약명의 신탁의 유효 무효 이런 거 좀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